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고성국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생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북한이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속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명절 덕담으로 부자 되세요라는 말씀들 많이 나누시는데요. 오늘 전격시사에서는 현금으로 부자 되는 방법, 또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비밀 전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명절 끝나고 찾아오는 명절 후유증도 걱정되실 텐데 이 명절 후유증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는지도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추석 앞두고 응급실 공백 우려가 상당했었는데 연휴 동안 응급실 상황은 어땠는지도 종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목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전격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양한 명품 컨텐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네, 전격시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날씨 그리고 교통 상황부터 먼저 전해드립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추석 연휴 내내 이례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오늘도 평년 기온을 3도에서 8도가량 웃돌며 무덥겠습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일부 도심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대부분 지역이 28도 안팎으로 느껴지며 공기가 후텁지근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31도, 대전, 부산 33도, 대구, 광주, 제주 34도 등으로 대부분 33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인데요. 동해안 지역은 북동풍이 불어오며 강릉 28도, 울진 29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아침까지 전라도와 일부 경기 북부 내륙, 강원 북부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일부 지역은 흐리겠고요.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최고 40mm로 일부 지역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금요일에서 토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린 뒤에는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7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 주요 고속도로는 귀경 차량들이 몰리겠습니다. 막바지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정체가 이어지겠는데요. 총 584만 대의 차량이 움직이겠고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는 50만 대의 교통량이 예상됩니다. 귀경길 정체는 새벽 5시에서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최대에 이르겠고요. 밤 11시는 넘어야 귀경 정체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귀성 방향은 대체로 원활한 흐름 보이겠습니다. 아직 도로 위 정체는 심하지 않은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산 분기점 3차로는 화물차 단독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 필요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당진에서 서해대교 사이는 13km가량 막히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월곶 부근에서는 고장난 승용차 서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입니다. 양평 쪽으로 선산휴게소에서 상주터널까지 밀리고 있고요. 문경세제에서 문경 2터널까지 천천히 갑니다.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헤즈볼라 그 폭탄 테러 그 삐삐 호출기가 지금 동시에 터졌다는 소식이 있죠? 예, 그거 좀 전해주세요. 네, 간밤에 레바논 전역과 시리아 일부 지역에서 수백 대의 호출기가 거의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현재까지 11명이 숨지고 약 4,000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중에 400명은 위독한 상태라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레바논 정부는 곧장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을 했고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의 전적인 책임을 묻는다. 반드시 정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이란도 곧장 이스라엘의 테러 행위라고 규탄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폭발에 대해 언급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관련 발언을 새벽에 했는데 CNN에 따르면 미국은 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폭발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오후 3시 30분쯤부터 1시간가량 계속됐고요. 호출기가 폭발하다 보니 피해자 대부분 손을 다친 상태라고 합니다. 헤즈볼라는 지난 2월 이스라엘이 위치 추적과 표적 공격에 활용할 수 있다며 휴대폰을 쓰지 말라고 경고를 했고 통신 보안을 위해 우리가 삐삐라고 불리는 호출기를 도입해서 보급했다고 합니다. 레바논 보건당국은 모든 시민에게 호출기를 즉시 폐기하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레바논 전역에서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주로 쓰는 무선 호출기 수백 대가 동시에 폭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트럼프 암살 시도 관련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용의자가 지난해 트럼프 암살을 촉구하는 책까지 냈다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체포된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의 SNS 글이 알려졌었는데 어제는 이 용의자가 중동 국가인 이란에 트럼프 암살을 촉구하는 내용의 책까지 출판했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작년에 자비로 우크라이나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고요. 여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이란과의 핵 협상을 폐기한 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는 트럼프를 암살할 자유가 있다고 쓴 대목이 있는데 이란의 암살을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히틀러, 푸틴과 같은 인물을 비판하면서 세상의 모든 문제가 엄청난 불안감과 유치한 지능을 가진 남성에 의해 발생하는 것 같다고도 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푸틴보다 못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용의자가 이 골프장에서 12시간을 기다렸는데도 발견을 하지 못해서 경호 논란이 이어지고 있군요. 네, 미 수사당국이 용의자의 휴대전화 기록을 조회해보니 사전에 사건 현장에서 새벽 2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 거의 12시간을 머문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호국이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용의자가 있던 장소에선 디지털 카메라와 가방, 소총, 음식을 담은 봉지가 발견됐는데요. 음식까지 쌓아서 오랜 기간 잠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호를 맡고 있는 비밀경호국 간부가 어제 브리핑에서 용의자가 숨어있던 골프장 주변을 수색하지 않았던 점을 인정했고요. 그러면서 트럼프의 골프 라운딩은 공식 일정이 아니었다, 계획에 없었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신속하게 기소가 됐고요. 다음 주 월요일인 23일 재판 전 심리가 열립니다. 네, 다음은 미국 경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위한 정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 결정이 곧 나옵니까? 네, 현지 시간으로 17일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인 FOMC가 기준금리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틀간 열리고요. 회의를 마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때 기준금리와 경제 전망이 발표되는데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 4시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로선 금리 인하가 유력한 상황이고요. 얼만큼 내리냐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2022년 3월 24일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고금리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0.25%포인트씩 계속 내릴 것이란 전망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선 처음부터 한 번에 0.5%포인트 기컷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는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망이 두 개가 있죠. 크게 내릴 거다, 조금씩 계속 내릴 거다. 네. 각각의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베이비 컷을 전망했는데요. 그러면서 연준은 일반적으로 점진적 인하를 선호한다. 천천히 내리며 정책 효과를 판단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했고 네. 다른 전문가들도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면 경기 둔화에 대한 시장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도 변수로 꼽히는데 대선 전 연준이 빅컷에 나설 것이라는 게 부담스러울 것이란 겁니다. 실제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에 금리를 내리지 말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 빅컷에 찬성하는 쪽에선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으니 당장 빅컷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11월이나 12월에 빅컷에 나설 거라면 미리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또 존 파우스트 존스 호킨스대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B컷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파월 의장의 고문을 지냈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보니 시장에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양쪽 주장의 근거들이 다 있어서 좀 정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국내 정치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여야가 추석을 맞아서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추겠다고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경전을 계속 이어갔군요. 네, 국민의힘은 추석을 기점으로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추겠다면서도 민주당 비판을 빼놓지 않았는데요. 한재 수석 대변인은 어제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도 부족한 마당에 야당은 또다시 정쟁 국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정쟁에 몰두할수록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은 국민의 삶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고요. 네. 민주당은 어제 따로 추석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고 이재명 대표가 두 아들을 데리고 성묘하는 사진을 공개하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어렵고 팍팍한 현실이지만 풍성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길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예고된 상황이죠, 지금. 예, 민주당은 연휴가 끝나는 대로 총공세에 나설 분위기입니다. 원래 추석 전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지역 화폐법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정 갈등 해결이 우선이라며 본회의를 일주일 미뤘습니다. 이게 내일 19일인데요. 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이야말로 민심이 요구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안건 처리를 위한 의사 일정은 9월 26일로 합의하지 않았냐. 19일에 추가 본회의를 왜 또 열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에 대응한다며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를 꾸렸는데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에 대한 탄핵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당일 어제죠. 전방부대를 방문해서 장병들을 격려했군요. 네. 윤 대통령은 어제 강원도 최전방부대인 6구 15단 사단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격려했고요. 송편 1000세트를 준비해 장병들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15사단의 군악병으로 근무 중인 방탄소년단의 멤버 RM, 실명으로는 김남준 씨인데요. 김상병도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네. 취임 후 윤 대통령은 3년 내내 추석에 군부대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를 해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가족들과 차례를 지내며 휴식을 취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친 묘소에 성묘한 뒤 주로 청와대에 머물렀습니다. 이명박 노무현 전 대통령도 현안 관련 업무 보고를 받으며 주로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네. 안보와 보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 정부의 철학이 담긴 행보기도 하고 대통령 지지율을 생각했을 때 민심 잡기 성격도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김건희 여사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여권 내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김 여사는 추석을 앞두고 별도의 외부 행보를 시작했는데 이를 놓고 야당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6일 저녁 한 방송에서 지금 각종 구설수 때문에 국민들이 김 여사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질 않는다. 좀 자숙을 하고 계시는 게 답답하지만 옳을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홍 시장이 지난 대선 땐 윤 대통령과 경쟁을 했지만 정작 정권 출범 후엔 친윤계와 결을 함께해온 점에서 눈에 띄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는 외교 부분에선 배우자 외교를 계속 해왔고 별도의 공개 행보를 최근에 다시 시작한 건데 야당에선 이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실에선 앞으로도 약자와 소외계층을 돌보는 행보를 계속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사건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고 소식인가요? 도로 위의 지뢰라고 불리는 이 땅꺼짐 현상 있죠. 이게 또 발생했다고요? 네, 어제 오전 10시 반쯤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지하 상수도관 누수 때문이었는데요. 조사 결과 지하 3m 깊이에 매립된 상수도 배관이 있고 이 연결 지점이 파열되면서 여기에서 물이 새서 땅이 꺼진 거였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요. 지난 8월 말에는 서울 연희동에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완전히 빠질 정도로 땅이 무너져 내린 사고가 나다 보니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년 땅꺼짐 사고가 190건 정도 발생하고 최근 4년간에는 사망사고도 한 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TF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군은 미사일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재원을 분석 중입니다. 북한은 지난 12일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후 엿새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겁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6분 되고 있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아침부터 텁지근합니다. 추석 연휴 내내 이례적인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지난 밤 사이에도 서울을 비롯한 일부 도심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한낮에는 서울 31도, 대전, 부산 33도, 대구, 광주, 제주 34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대부분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가운데 습도까지 높아 무덥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북동풍이 불어오면서 강릉 28도, 울진 29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아침까지 전라도 일부와 경기 북부 내륙, 강원 북부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일부 지역은 흐리겠고요.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적게는 5mm에서 많은 곳은 40mm 정도로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도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금요일에서 토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린 뒤에는 늦더위의 기세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7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도로는 아직까지는 수월한 편인데요. 다만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산 분기점 3차로는 화물차 단독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로로 변경 필요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에서 서해대교 사이는 13km가량 막히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월곶 분기점에서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선산휴게소에서 상주터널, 문경세제에서 문경 2터널까지 천천히 가고요. 오늘은 마지막 연휴 날인 만큼 서울 등 수도권 방향 도로에 차량들이 몰리겠습니다. 귀경길 정체는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 시작됐고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최대 이르겠습니다. 밤 11시는 넘어야 귀경 정체가 해소될 전망이고요. 한편 오늘 하루 귀성 방향 정체는 대체로 원활한 흐름 보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한때 부자 되세요 이런 인사말들을 서로 주고받고 했습니다. 요즘도 그런 인사를 가끔씩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보면 나 빼고는 다 부자인 것 같다. 뭐 이런 좀 허탈감 같은 거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부자들은 뭘 해서 어떻게 돈을 버나, 도대체 돈을 벌면 얼마나 버나, 이런 궁금증 오늘 풀어드리겠습니다. 부자의 비밀. 1부에서는 이 현금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이요. 그리고 2부에서는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 이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금으로 부자 되는 방법이에요. 연금박사 상담센터의 이영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격 시사에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이 추석 연휴에 이렇게 나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연금박사 상담센터요? 네. 어떤 이게 회사입니까? 근데 저희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직원들이 한 20여 명 정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앵커님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후 준비가 걱정되시잖아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노후를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노후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연금이잖아요. 네. 지금 국가에서도 연금 개혁을 또 시도하고 있듯이 네. 이런 공적연금부터 시작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이런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많으신데 네. 이걸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금융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만나면서 상담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사회의 궁금증의 포인트, 관심사가 노후, 연금 이런 쪽으로 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연금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연금 제도들을 다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금을 종합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센터를 제가 한 4, 5년 전에 오픈을 했죠. 아, 그래요. 예.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이런 센터가 많이 없고요. 네. 제가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 거의 저밖에 없어요. 아하. 그래서 저희 센터에 많이들 문의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하나만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상담이 좀 필요한 분야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가 60세 이후부터 퇴직하는데 뭐 먹고 살아야 되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얼마가 나오고 퇴직금은 어떻게 활용하고 개인연금은 뭘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주택연금은 또 어떻게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은지 이런 종합적인 상담을 하는 거를 제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전격 시사에서도 불러주시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자산관리 컨설팅 회사 이렇게 생각하면 예, 됩니까? 그런데 주로 노후에 집중한. 노후에 집중한. 예. 그래요. 저희가 이 현금으로 부자 되는 방법으로 이제 우리 이영주 대표님을 모셨는데 네. 그 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까? 예. 물론 우리 부자도 약간의 이제 그 레벨이 좀 있죠. 네. 우리가 뭐 범접할 수 없는 뭐 대기업 회장님들 네. 뭐 이런 분들은 다 사업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이고 네. 또 부자들 중에서도 일확천금으로 진짜 된 사람도 있고 뭐 어떤 분들 얘기하지만 뭐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되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큰 돈을 버신 분도 계십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자들 말고 네. 일상적으로 봤을 때 평범하게 직장생활 인생을 살다가도 좀 여유 있은 자산이 되시는 거고 뭐 부동산을 통해서도 뭐 자산을 좀 불리시고 네. 주식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하신 분들 제가 다 연구해봤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 하나 하면 꾸준하게 한다는 겁니다. 꾸준하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부자들은 막 무슨 주식 부동산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스타디에서 내가 부자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뭐 인터넷 카페에도 보면 뭐 부동산으로 부자 되기, 주식으로 부자 되기 이런 카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서점에 가면 지금 또 연말도 이렇게 되면 그런 책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네. 근데 우리 사회를 연구해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주식 부동산을 공부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어허. 사실 이 KBS가 여의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여의도에가 우리가 방송국이 있지만 여기 또 핵심이 뭐냐면 증권사가 증권거래소가 있죠. 예, 네, 여기 증권사들이 증권사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분들은 대학 때부터 시작해서 금융을 공부해가지고 직장생활 20-30년 동안 주식 공부만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부자는 다 어디 있어야 돼요? 여의도에 있어야 돼요. 전부 여의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여의도에 부자가 없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제 친구도 증권사 다니는 친구들 많지만 네. 결국은 다 그냥 뭐 월급 받는 직원들이지 뭐 주식해서 부자였다는 친구들은 오히려 증권사에도 찾아보기가 더 쉽지 않은. 아하. 예.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부자가 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금융 쪽은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가 됐으면 부동산 전문가들이 부자가 됐어야 되지만 강남에서 집 가지고 부자가 된 사모님들은 네, 부동산 공부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부자가 됐나 봤더니 결국 이분들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바이 앤 홀드 전략. 사서 가지고 있었다는 가지고 거죠. 있다. 네. 주식도 마찬가지.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있었는데 그게 30년 전만 해도 주가가 2만 원, 3만 원이었는데 네. 지금은 액면 분할한 이후 가격이 7만 원, 8만 원이고요. 액면 분할 전 가격으로는 300만 원, 4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0년 만에 거의 100배, 200배가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외국 주식, 해외 주식들도 사실 뭐 1, 2년 단위로 보도 많이 올랐지만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보면 꾸준하게 올라왔거든요. 네. S&P나 나스닥, 다우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미국에서 뭐 연금 뭐 투자한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다고 다들 얘기하시는데 그분들이 단타,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돈 번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아하. 10년, 20년 전부터 꾸준하게 내가 적립식으로 불입해 왔더니 이 자산이 형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자산을 많이 모으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하이엔드 정말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제외하고 네. 그냥 일반적인 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뭘 하나 했으면 꾸준하게 하더라.
주식도 부동산도 다 똑같더라. 예, 그때 말씀하시는 부자는 대략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제가 만나보니까 보통 현금 기준으로 한 30억에서 100억 사이. 그러니까 이제 자산 현금하고 부동산까지 다 포함한 자산이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강남에 30억, 40억짜리 집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 갭 투자하러 들어가서 하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하. 사실 나는 그냥 뭐 외곽에 살다가 애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공부를 하려면 어디가 좋을까? 그러니까 보니까 강남에 보니까 학군이 좋더라. 그쪽에 들어가서 거기서 전세를 살다가 또 집을 사가지고 가지고 계셨던 분들. 그다음에 무슨 어차피 직장 생활도 강남이 더 편하니까 그렇게 가셨던 분들 역세권. 그냥 내가 살기 편한 집, 좋은 집을 사서 거기서 오래 살다 보니까 돈이 되신 분들이 가장 많고요. 사실 그래서 근데 30억, 50억 또는 100억 정도를 부자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30억, 50억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는 현금 자산은 별로 없다는 뜻입니까? 네. 그중에서는 현금 자산이 좀 약간 부족하신 분들도 계시는 거고. 근데 이제 꾸준하게 그렇게 모아오신 분들은 직장 생활 하시면서 뭐 퇴직금도 1, 2억에서 많게는 5억 이상 받아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맞벌이 하신 경우에도 그 정도 모으고 계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부동산을 뭐 이제 약간 그 갈아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와중에서 현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5억에서 10억 사이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죠. 어차피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전체 자산의 70%가 넘기 때문에 뭐 현금 캐시를 많이 주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부자 그러면 한 총 자산이 부동산, 동산 포함해서 총 자산이 한 30억에서 50억 또는 100억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정말 재벌들도 아니고 무슨 뭐 갑자기 무슨 로또 맞은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해서 이제 그런 정도 자산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꾸준함에 있다. 그렇죠. 뭐 그 돈 딱 가지고 이게 뭐 30억이다 50억이다 만들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 중에서 재테크에 나름 성공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고 그게 증권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하여튼 꾸준하게 한다. 이게 특징이다. 반대로 자산 관리 못 하신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맨날 뭘 깨요. 샀다 팔았다. 사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샀다 팔았다 하면 누가 돈 벌죠? 공인중개사만 돈 버는 것이고 그러네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샀다 팔았다 하게 되면 결국 증권사만 돈 벌니다. 사실 지금 현재도 뭐 주가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코로나 와가지고 한 2021년 정도 주가 잠깐 좋았고 22년, 23년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증권사들은 역대 최대 영업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증권사는 도대체 어디서 수익을 올리는 것일까? 원래 정상적이라면 고객의 자산이 늘어나면 그 자산의 수익에서 일부를 증권사가 쉬어받는 구조라면 고객의 자산이 늘어나면 증권사도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고객의 자산이 줄어들면 증권사도 손실을 보는 구조로 돼야 돼요. 그러네요. 그죠? 근데 실제로 증권사의 수익원을 보면 고객의 자산이 늘든 줄든 관계없이 증권사는 최대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냐? 가장 핵심적인 거래 수수료가 수익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가 샀다 팔았다 하게 되면 내가 돈이 뭐 그냥 쌤 뭐 똔똔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엄청난 수수료를 내가 증권사에 지불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슨 주식에 실패한 사람들 물어보면 내가 무슨 타임을 잘못 맞춰서 종목을 잘못 골라서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돈을 거래하는 순간 거래 수수료를 다 가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굉장히 많은 마이너스가 발생하고 있는 거고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보험도 가입했다가 해지하면 원금 못 찾고 손실 보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잘 유지해서 만기까지 가거나 아니면 아파서 보험금을 타거나 이래야 되는 것인데 중간에 계속 해지하면서 손실이 발생하고 그것이 보험회사의 수익원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샀다 팔았다를 증권에서는 단타라고 그럽니까? 네, 보통 단타. 그러면 이게 그 미국이나 선진국가 또는 금융 상품이 좀 일찍 개발된 이런 곳과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좀 있습니까? 큰 차이가 있지는 않고요. 사실 금융 선진국이라고 하면 할수록 그 가입자가 더 돈을 버는 구조는 아닙니다. 금융 선진국이라고 하면 할수록 상품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유동성이 뛰어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금융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유동성과 지속성이 있어요.
네. 꾸준함과 그렇지 않은 뭐 유동성 중에서 뭐가 더 이성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돈을 버느냐에 따라 살펴보시면 유동성은 사실상 돈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내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건강이 중요하니까 네. 이제 헬스클럽에 가요.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이제 오늘 쿠폰을 끊으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헬스클럽 트레이너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트레이너가 와서 여기 오신 이유가 건강하고 이제 운동 열심히 하시려고 오신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저희 운동 헬스클럽에서는 무조건 1년을 끊으셔야 됩니다. 1년짜리를. 그래야지 1년 동안 운동해야지 건강해지니까요. 그리고 중간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빠진다고 뭐 이렇게 환불해드리거나 연기해드리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1년 하셔야 되고 제가 책임지고 해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운동하려고 마음 먹었지만 1년을 끊어야 되고 빠지면 안 돼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건 좀 쉽게 하기 어렵죠. 그렇죠. 예. 근데 옆에서 두 번째 트레이너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잠깐만 이쪽 와보세요. 뭐 저분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저한테 등록하시면 사실 운동하다가 쉴 수도 있죠. 한두 달 빠지시면 제가 연기도 해드리고 만약에 6개월 만에 포기하시면 제가 일부 환불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등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글로 가겠네. 그렇죠. 사람들이. 예. 그럼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유동성이 뛰어난 둘째 트레이너에게 등록하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운동하려면 첫 번째 트레이너랑 해야 돼요? 두 번째 트레이너랑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첫 번째 해야 됩니다. 예. 첫 번째 트레이너는 그 고객, 손님의 건강이 1차 목적이에요. 두 번째 트레이너의 목적은 뭡니까? 돈이네요. 그렇죠. 한 건 등록시킨 겁니다. 사실 저도 금융에서 일을 하지만 예. 금융 시스템 발전하는 걸 보면 이거는 고객 중심으로 발전하는 건 아니고 결국은 금융회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네 수익 그런 창출을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금융회사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예. 아니 그게 경제죠, 뭐. 그렇죠. 그렇게 돌아가는 것도 하나의 또 순환이니까 대신에 거기서 그럼 우리 소비자들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듣는 정보는 올바른 정보나 객관적인 정보를 듣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금융회사들이 홍보하는 정보를 듣다 보니 거기서 우리가 뭐가 진짜 뉴스고 가짜 뉴스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럴 때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으면 좋은데 네. 그때 도움 주시는 게 우리 대표님 같으신 분이네. 예, 뭐 저도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그냥 우리 꼭 저라기보다는 그냥 한번 예. 잘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 세계 최고의 투자자라고 보통 얘기하는 워렌 버핏이요. 네. 예, 이 사람도 그거 강조하더라고요. 한번 투자하면은 오래 가져가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게 꾸준하게 좋은 주식을 사서 자기는 코카콜라 주식을 사가지고 지금도 50년째 갖고 있다. 자기는 지금도 매일 코카콜라 한 병씩을 마신다. 그렇죠? 저는 이게 주식 투자 핵심이라고 봐요. 하하, 예. 이게 뭐냐면 코카콜라라는 회사가 좋다고 생각해서 샀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에서 배워야 될 점은 뭐냐면 본인이 코카콜라를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 본인이 펩시를 마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코카콜라라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코카콜라를 먹는 거지. 펩시를 먹는다면 펩시 주식을 사야죠. 제가 강의를 가서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식 뭐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검사를 해요. 핸드폰 꺼내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해놓고 핸드폰은 아이폰을 들고 있어요. 네. 이건 잘못된 거다. 자기 자산을 결과적으로는 깎아먹는 거예요. 그럼요. 당신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는 건 삼성전자의 주주라는 건데 내가 주인인데 주인이 삼성전자 폰을 써야지. 이거 아이폰 쓰고 있으면 어떡하냐. 아이폰 쓰신다면 애플 주식을 사라. 이게 투자에 대한 기본 컨셉이거든요. 아하. 주주가 되는 것. 주주가 됐으면 내가 그 회사의 주인이 된 거면 이 회사가 조금 안 좋다고 해가지고 뭐 빼고 도망가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 내가 우리 아들에게 투자를 했어요. 근데 아들이 좀 안 돼. 그때 아버지가 가가지고 너 안 되는 거 같냐? 나 주식 팔아버릴게. 돈 더 다시 줘. 이러고 또 다시 될 것 같으면 또 다시 또 하고 맨날 가가지고 야 되냐 안 되냐 물어보고 있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렇게 일희일비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니까 이거는 주식 투자의 올바른 가정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 점에서는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투자자들은 네.
그 배당에 굉장히 관심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연말 배당에 자기가 투자한 회사가 정말 네. 성적이 좋아서 네.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배당.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 요즘은 많이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은 배당보다는 네. 이 시세 차익에 더 그렇죠. 관심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네. 계시던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단타 중심에 하다 보니까 시세 차익에 관심이 많았고 그것이 지금 배당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그 긍정적인 변화라고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데 예. 사실 아직도 보면 배당으로 받으면서도 배당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배당의 의미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은 그 회사에서 수익이 나면 네. 그 수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환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주여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배당을 받으시려는 분들도 그러면 어떤 회사에 투자해야 되냐? 내가 수익이 잘 나는 회사에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면서 수익이 잘 나는 회사에 투자하고 그 회사에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하면서 매년 수익에 대해서 일정한 배당을 받는 것이죠. 배당을 그렇게 잘하는 회사는 결과적으로 주식 가치도 올라가겠죠. 그럼요. 수익이 나니까 배당을 하는 것이고 그 수익의 일부를 또 회사가 성장하는 데 쓰는 거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단지 배당을 받는 것이 그냥 매달 얼마가 들어온다 매년 얼마가 들어온다 이런 것보다는 이 회사의 수익이 나고 있고 그걸 나의 주주에게 환원한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이 회사가 내 회사구나. 그렇죠. 라는 예.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이 회사의 제품에 관심이 있어지고 내가 그 제품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또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고 내 주가를 올리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좋은 투자자 네. 그리고 좋은 회사 간에 이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맞습니다. 것이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좋고 그럼요. 개인을 위해서도 그게 좋다. 주식 투자의 본질인데 네. 그거를 깨달아가는 과정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문화가 조금 부족하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지금 주식 말씀을 쭉 하셨는데 연금의 말씀도 좀 해주세요. 지금 네. 이게 연금이 우리가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건 거의 의무적으로 다 내잖아요. 네. 거의 의무적으로. 네네네. 그런데 여기에 개인연금도 들어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연금이 우리 사회의 노후를 준비하면서 연금을 준비하면서 공적연금이라든가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3층 연금 제도가 있거든요. 네. 여기다 주택연금까지 4층 연금이라고 해요. 요거를 잘 준비해서 노후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가지입니까? 뭐 그 이외에도 국가가 해주는 기초연금 이런 제도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요 네 가지 연금들이 네.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그렇죠. 그다음에 네, 퇴직연금, 퇴직연금, 예. 퇴직금 쌓아놓고 계시죠. 네. 예. 그다음에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 이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안 들어도 되고. 네. 예. 근데 국가가 들면 좋으라고 세제 혜택을 또 아하. 주고 있죠. 예. 그다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집담보로 연금 받는 주택연금. 집을 담보로 해서 연금 받는 그렇죠. 주택연금. 예. 이 네 가지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보통 지금 노후 생활비가 한 달에 뭐 적게는 2, 300, 뭐 서울 경기권에 살려면 한 달에 4, 500씩 든다고 해요. 네. 고정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이거 네 개를 잘 조합해서 설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먼저 국민연금부터 보면 예. 지금 우리나라 이제 공적연금, 국민연금 개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지금 은퇴를 앞둔 5, 60대에게는 국민연금이 굉장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내가 88년 이후부터 꾸준하게 국민연금을 가입해 오신 분들은 네. 지금 60세 퇴직을 앞두고 연금 받는 금액을 예상해 보면 뭐 적게는 150에서 많게는 200만 원 이상 평생 연금을 받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어쨌든 뭐 200만 원이라는 것이 큰 금액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금액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평생 지급된다는 것. 만약에 부부가 맞벌이했다. 그럼 그냥 300, 300에서 400입니다. 400 이네. 공적 연금만으로. 예. 이게 우리가 공무원 연금 부러워하지만 공무원 연금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국민연금만 꾸준하게 준비해 오신 분들도 결국은 노후에 일정한 부분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자들 노후에 행복하신 분들은 연금 부자들인데 예. 이분들도 봤더니 결국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꾸준하게 불입해 오신 분들이에요. 아하. 예. 근데 노후에 좀 어려우신 분들 봤더니 국민연금 게을리하신 분들. 내가 좀 사업한다고 좀 잘 될 때도 국민연금 안 내시고 연체하거나 이런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좀 빼먹고 안 빼먹고 그다음에 초창기부터 뭐 국민연금은 나라가 가져가서 내 돈 못 받는다 이렇게 또 그래서 약간 늦게 가입하고. 그렇죠. 이런 분들이 사실 노후 준비가 좀 덜 됐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좋은 상품을 가입한 게 아니라 그냥 하라는 걸 꾸준하게 하신 분들이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요즘 공적연금 개혁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은퇴 준비하신 분들 국민연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 퇴직금. 직장 퇴직할 때 퇴직연금 받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옛날에는 그 퇴직금 받아가지고 다 쓰셨어요. 근데 국가가 그걸 연금으로 받으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퇴직연금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퇴직금도 보시면 또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 30년간 뭐 직장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다 보면 진짜 더럽고 치사하고 나가고 싶을 때도 있고 상사 때문에 막 저는 직장 생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뭐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직장생활을 해보면 그런 과정을 많이 거칩니다. 아, 그렇겠죠. 그거 좀 싫다고 그냥 툭하면 그만두고 또 딴 데서 옮기고 뭐 이런 사람들은 퇴직금이 안 쌓여요. 아, 그때 퇴직금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죠. 네. 쌓이진 않는구나. 그렇죠. 자, 그런데 뭐 좀 싫더라도 내가 꾸준하게 참으면서 30년간 직장 생활 하신 분들 지금 퇴직 앞두고 계신 분들 퇴직금이 적게는 1, 2억 많게는 3, 4억씩 퇴직금 받아 나오십니다. 그 퇴직금도 결국은 꾸준함의 결과물이에요. 아하. 그렇게 해서 나오신 분들이 국민연금하고 퇴직금만 가지고 있어도 노후에 한 달에 2, 3배 이상은 그냥 평생 먹고 살 자산이 생깁니다. 아하.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개인연금, 네.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건데 개인연금은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는데요. 납입할 때 내가 낼 때 세제 혜택을 주는 세액공제 연금이 있어요. 연금저축 IRP 이런 거거든요. 이것도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시면 국가가 연말에 세제 혜택을 줍니다. 그죠? 그런데 국가가 이렇게 세금을 돌려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타라는 겁니다. 꾸준하게 묵혀뒀다가 55세 이후에 그것도 한 번에 빼지 말고 10년 이상 연금으로 탄다면 너한테 세제 혜택을 줄게. 아하. 이렇게 만든 거예요. 돈이 있고 좀 준비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갑니다. 아하. 그죠? 근데 중간에 또 이렇게 급전이 필요하거나 어렵거나 아니면 내가 성격상 그런 걸 잘 못 기다리시는 분들 중간에 깹니다. 아. 깨면 어떻게 되냐? 세금 혜택 받은 거 다 토해내셔야 돼요. 자, 결국은 뭐냐면 개인연금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의 개인연금 뭐냐면 최근에 나와 있는 개인연금 중에서 비과세 연금보험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굉장히 높은 수익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뭐 7%, 8%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높은 수익이잖아요. 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연금으로 받아야 되고 중간에 해지하면 안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렇게 금융상품을 연구해 봐도요. 주식도 마찬가지, 부동산도 마찬가지, 연금도 마찬가지. 결국은 중간에 왔다 갔다 하거나 깨고 해지하고 샀다 팔았다 한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고 뭔가를 해서 꾸준하게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주식의 수익, 부동산의 수익, 연금의 혜택까지 다 볼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국민연금이 이제 그 수령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여전히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난 네. 천천히 받겠다. 네네네. 이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일찍 받는 게 좋습니까? 천천히 받는 게 좋습니까? 일찍 돌아가실 분들은 일찍 받으시는 게 좋고 오래 사실 분들은 늦춰 받는 게 좋죠. 그래요. 예. 그럼 다들 오래 사신다고 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연금을 우리가 고민하면서는 예. 일찍 돌아가실 걸 생각하면서 고민하시면 안 되고 그렇겠죠. 일찍 예. 돌아가실 거면 사망보험 준비하셔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평균 수명 이상 산다라는 가정에서는 국민연금의 구조상 일찍 받는 것보다는 늦춰 받는 것이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불리해 보이지만 누적 수령액이 평균 수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누적 수령액이 먼저 받으신 보다 늦춰 받으신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아하. 예. 근데 이것도 보면 결국은 좀 돈이 없으신 분들은 일찍 받아요. 근데 여유가 그렇죠. 있으신 분들은 늦춰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늦춰 받아서 더 많이 받는 구조고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개인 사정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짧게 네. 그 주택연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어떤 겁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거든요. 네. 국가가 만들어놓은 제도가 우리나라 같은 구조에 만들어놓은 제도가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제도인데 집을 맡기시고 평생 연금을 받고요. 돌아가신 사후에 이제 남은 받아가는 금액을 정산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이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꼭 한번 가입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 자녀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죠. 자녀들이 반대를 하죠. 예. 하지만 뭐 자녀에게 주셔야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네. 결국은 부모가 연금 받아서 안정적인 소득을 있는 것이 자녀와의 관계도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인드를 조금만 바꾸면. 그럼요. 예. 그래야지 서로 행복하고 재정적으로 독립이 돼야지. 그래. 자녀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집 물려받기만 바라고 알겠습니다. 있고 이런 하면 서로 힘들어집니다. 예, 연금박사 상담센터의 이영주 대표와 말씀 나눴는데
중간에 깨면 안 된다는 말씀만 한 10대 번 하신 것 같아요. 네네. 마무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어쨌든 뭐 세상을 연구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결국 네. 노후가 되면은 연금이 더 중요해집니다. 제가 최근에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을 연구하면서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아, 예. 노후에 목돈 가지고 계시면 지켜내셔야 하고요. 연금을 가지고 계시면 지켜드릴 거예요. 연금이 나를 지켜준다. 예, 이거를 잘 준비하셔서 우리 정경시사 구독자, 애청자 여러분들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석 연휴 갑자기 아프면 이렇게 하세요. 증상 발생 시 우선 동네 병의원을 방문해 주세요. 의료진이 중증으로 판단하면 큰 병원으로 이송 가능합니다. 많이 아프고 긴급한 상태라면 119로 연락하세요.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할 겁니다. 코로나가 의심스럽다면 신속하게 검사 진료받을 수 있는 발열 클리닉을 이용하세요. 문 여는 병의원은 전화 129, 응급의료 포털 이젠, 지도 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증상 발생 시 먼저 문 여는 병의원으로, 코로나 의심 시 발열 클리닉으로, 중증 환자는 응급실로, 올바른 병원 이용으로 건강한 추석 보내세요. 보건복지부.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쓰레기 책을 써낸 저자이자 쓰레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동학입니다. 제가요, 아프리카 르완다에 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종이 가방을 사용하거나 천가방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닐봉지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법이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과 그 문화가 일치돼서 실제로 비닐봉지 쓰레기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나와요. 1950년도에는 플라스틱이 한 200만 톤 정도 생산됐는데 2000년도를 넘어가면서 2억 톤을 넘었고요. 지금 2020년을 넘어가면서 4억 톤을 넘었습니다. 첫 번째 사이클은 50년 걸렸는데요. 두 번째 사이클은 20년밖에 안 걸렸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버리는 플라스틱 이 생애 주기가요. 페트병 같은 경우는 단 한 번 사용되고 버려질 목적으로 탄생이 되잖아요. 1분에 100만 개씩 사용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서 일회용을 좀 덜 사용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다회용으로 한번, 조금 불편한 일이지만 그런 걸 감수해가면서 내가 좀 줄여보면 어떨까. 비닐봉지도 장가방을 사용하고, 그리고 조금 마음 맞는 친구들이 있다면 뭐 인터넷이든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지자체의 시장님이든 뭐 도지사님이든 편지를 보내서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추석 연휴 내내 이례적인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여름처럼 후텁지근한 아침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서울을 비롯한 일부 도심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한낮에는 서울 31도, 대전, 부산 33도, 대구, 광주, 제주 34도, 밀양 35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3도에서 8도 정도 높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 체감온도는 35도 안팎으로 느껴지는 곳이 많으니까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북동풍이 불어오면서 강릉 28도, 울진 29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지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에는 시간당 20mm가 넘는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며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많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양은 5에서 최고 40mm로 일부 지역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전라도와 일부 경기 북부 내륙, 강원 북부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KBS 라디오 전격 시사 추석 연휴 특집으로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한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현금 자산, 그러니까 동산으로 어떻게 부자 되는 방법이 있을까? 이거 좀 말씀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어떻게 사고 팔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비밀. 자,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상우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이 돈이 됩니까? 여전히? 아유, 그건 뭐 만고불변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만고불변의 진리입니까? 네. 만고불변이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듣고 싶어요. 부동산이라는 게 말 그대로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동산과 다르게 안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좋은 것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열망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는 그것 외에는 다른 걸 가질 게 없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분들이 화성으로 간다. 그러면 딴 얘기가 되죠. 화성에도 생기니까. 근데 지구라고 하는 한정된 이 환경 하에서 사람들이 자산이 점점 키워져 갔을 때 결국 갖고 싶어하는 거는 부동산이라는 점. 그냥 부동산을 뺄 수가 없거든요. 부동산은 삶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똑같습니다. 뭐 일례로 빌 게이츠가 미국에서 가장 농지를 많이 갖고 있는 분인데 지주거든요. 지주. 땅 많이 갖고 있어서. 네. 그런 것도 좋은 사례가 되겠죠. 요즘에 농지는 왜 사? 이럴 수 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돈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 내가 갖고 싶어하는 거는 부동산의 어떤 형태로 나타날 거냐만 아마 다를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부동산으로 돈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일부에서는 이제 현금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쭉 들었는데, 자, 돈이 있다면 그럼 우리 이상우 대표님은 그런 증권이나 이런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간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부동산을 일단 제일 좋은 부동산을 산 후에 돈이 필요할 때는 그 부동산을 유동화해서 돈을 만드는 겁니다. 유동화라는 거는 파는 방법도 있지만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우량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 필요할 때 유동화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땐 아무거나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동산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필요할 때 현금화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더라고요. 뭐 주택은 사도 급하게 팔려고 그럴 때 잘 안 팔린다. 왜 그렇습니까? 주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신의 취향이 들어갑니다. 이 집을 짓는데 그러네요. 내가 원하는 집을 졌을 거 아니겠어요. 남이 지어놓은 걸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2020년대가 되면 단독주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주인이 원하는 거를 그대로 담아놓은 상품인데 문제는 다른 분들이 그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자동차 풀 튜닝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 튜닝한 거 싫은데요. 이런 얘기 하시는 순간 저는 순정을 살 거예요. 이렇게 되는 순간 안 팔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네요. 돈 엄청 들여놨지만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순정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독주택은 튜닝 가득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이해도가 쉬우시죠. 금방 되네. 그러니까 이게 범용성이 있는 것으로는 아파트가 최고라서 다들 아파트가 사고 팔기가 쉬워진다. 아하, 그렇군요. 근데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는 게 문제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해외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왜곡해서 설명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어떻게 왜곡합니까? 이게 전 국민 중에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나라가 드물어요. 거의 우리나라를 제외하면은 도시국가들 외에는 거의 없고 그 도시국가도 이제 아시아, 싱가포르나 홍콩 이런 경우. 홍콩이죠. 그런 경우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홍콩, 싱가포르 비교하면은 어떻게 대한민국을 도시국가 따위와 비교할 수가 있냐. 여기 5,200만 국가다. 그러면 또 할 말은 없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이러니까 자꾸 이제 조금 전에 저한테 질문하셨던 단독주택 중심으로 돌아가는 미국식의 부동산을 한국에 자꾸 접목을 시켜서 해석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럼 전혀 안 맞죠. 단독주택이랑 아까 풀튜닝 자동차인데.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려면 뭐 좋든 싫든 이건 선호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이니까 아파트 중심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다. 네,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이라는 건 결국은 그 위치,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대한 땅값으로 다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이외의 물건이 아니라 땅이고 아파트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냥 부동산 상품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단독주택을 정말 나는 전원생활 하고 싶어, 마당 있는 집 갖고 싶어 해서 사실 돈을 많이 들여서 정원도 꾸미고 주택도 인테리어 같은 것도 잘 하는데 막상 이걸 매매할 때 보면 땅값만 계산하지 주택값은 거의 계산 안 하잖아요. 너무 아까운데 그러나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필요 없어요. 사는 사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게 시장이니까 그게 맞춰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알겠습니다. 그 부동산 얘기하면 늘 투기 문제가 따라오잖아요. 투자냐 이거 어떻게 구별해야 돼요? 투기는 남의 얘기 듣고 하면 투기고요. 내 생각대로 하면 투자입니다. 아, 그런가요? 아주 쉽네요. 그러니까 사실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투기, 투자, 그 인베스트먼트다, 뭐다, 그 투기 스피큘레이션인가 뭐가 있는데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걸 한국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투기, 투자가 되는데 그냥 말 그대로 내가 향후 유망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유망하다고 해서 돈이 들어가면 투자고 그냥 누가 돈을 번대라고 해서 들어가면 투기다 한국식으로. 근데 실제로 자기 돈 넣을 때 남의 얘기만 듣고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생각도 해보시죠. 그렇죠. 또 남의 얘기도 또 들어야죠. 정보니까.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잖아요. 아무리 팔랑귀셔도 듣긴 다 들으시거든요. 그럼 결국 다 투자예요. 제가 보면. 근데 정부에서나 정치인들은 자꾸 부동산은 투기로 만들려고 그러시는 것 같고 주식은 투자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죠. 그래서 약간 이분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질적으로는 다 투자다. 이게 자기 돈 뭐 몇억 또는 몇십억씩 내는 건데 이거를 다른 사람 말 듣고 야, 저 동네 좋다더라 그러고 무조건 사는 사람은 없다. 다 자기 판단으로 산다. 자, 이걸 전제로 그 자기 판단의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그 자기가 어떤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부동산을 산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기준이요? 올라야죠. 올라야 된다. 안 오를 걸 사는 사람은 한국엔 없겠죠, 적어도. 왜냐하면 당장 사는 그 주거의 가치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다른 집은 뭐 5억 올랐다는데 우리 집은 뭐 1,000만 원밖에 안 올랐어 이러면 기분이 매우 언짢아지거든요. 그게 지금 수많은 전원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은퇴해서 이제 그런 생활하시는 분들의 똑같은 고민이세요. 나 여기다 돈 많이 들였고 내가 여기다 지금 공 들인 게 얼만데 왜 우리 집 가격은 더 나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까 그 핵심은 오르냐. 올라야 된다. 가산이 그건 어떤 기준으로 봐야 오른다 안 오른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오른다 안 오른다는 제 생각이 아니라 남들 생각입니다. 남들이 다 같이 그 생각을 해줘야 오르는 거고 남들이 다 그 생각을 안 하면 안 오르는데 그래서 항상 내 기준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기준 그리고 그 기준도 일반론이 중요한 거고 특이한 생각들은 좀 빼셔야죠. 혼자서 하여튼 이 집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무조건 오를 거야라고 혼자 아무리 고집 부려봐도 다른 사람들 시장의 이 플레이어들이 다르게 생각하면 그걸로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사례가 있는데 그 옛날에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미인대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예쁘다고 하는 여자는 항상 1등을 못하더라. 남들이 예쁘다고 하는 사람이 1등 되더라. 그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똑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보통 남들이 이건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는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들입니까?
이게 굉장히 뻔한 걸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편리한 아파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편리한 아파트라는 게 그 집 상태, 뭐 여기는 뭐 어떤 설비가 들어갔고요, 뭐 이거가 아니라 아, 여기에 살면은 통근도 편하고 아이들 학교 다니기도 좋고, 아니 뭐 쉴 때 뭐 바로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뭐 강이나 산 같은 게 있고 이런 게 다 조합돼 있는 거죠. 그런 아파트들이 수요가 몰리더라.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다들 그런 수요들이 많아 보이지만 더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원하는 조건은 무엇일까? 네. 그게 핵심이라고 보고 그게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즘 연봉 1억 원이라는 게 서울에서 어찌 보면 일반론에 가까울 정도로 40대 넘어가면 많이들 받으시니까 네, 네. 연봉 1억 넘는 두 분 맞벌이 부부가 현재 가장 필요한 게 뭘까? 1억 넘는 맞벌이 부부라면 네. 소득이 각각 1억 넘는 맞벌이 부부라면 딩크일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애를 키울 가능성이 높고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녀 교육에 더 힘을 많이 쓰는 게 전 세계 똑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결국은 내가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이 수많은 돈으로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잘 키울 수 있는가. 그 자리라는 건 꼭 좋은 대학 간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잘 시키겠다. 그런 것들이 가능한 곳들이 제일 많이 오르고 있고 그걸 또 다들 잘 깨닫고 계시니까 그런 지역들에 돈을 태우고 계신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치동이라거나 목동이라거나 아니 잠실이라거나 이런 지역들이 되겠죠. 결국은 이 아파트 또는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애들이군요. 그러면? 네. 근데 그 아이들인데 네. 어떤 사람의 아이들이냐? 매년 소득이 많이 증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살기 좋은 곳에 대한 그런 것들은 설명 꼭 드려야 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소득이 정체되면 오르기가 힘든데 그 부모들이 소득이 계속 증가하면 그런 사람들이 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곳에 대한 희소성은 더 커지거든요. 네. 그 우리의 인구 변화도 아파트 시장에 그 뭔가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매우 중요하죠. 계속 이제 네.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네. 저출생 상황을 지금까지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은 그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 이제 1년에 100몇만 명씩 태어나서 네. 학생들이 꽉꽉 차가지고 이부제 수업 기억나십니까? 저도 했었는데. 저는 3부제도 했어요. 정말요? 제가 베이비 부머 세대거든요. 네, 저는 그분들의 자녀 세대인데 네. 저희 때도 2부제 조금 했거든요. 네. 근데 2부제 이렇게 했다는 것들은 정말 학교가 캐파가 모자라서 똑같은 교실을 2번씩 써야 될 그렇죠. 정도라는 예. 얘기인데 근데 지금은 오히려 애들이 없어서 한 교실 하나에 뭐 10명 있는 학교도 많다고 그러고 뭐 20명, 요즘은 26, 7명 되면 과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세상이 바뀐 거잖아요. 아까 인구 구조가 바뀌는 거는 매우 이제 중요한데 제가 아까 가정으로 어떤 집이 많이 오를 거냐에 대한 가정이 소득이 많이 좋은 분들의 자녀들이 살기 좋은 동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소득은 다들 계속 올라가는데 애를 안 낳아요. 요즘 딩크도 많잖아요. 애를 안 낳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애를 안 낳을 거기 때문에 큰 집은 필요 없어. 부부 둘만 살던가 노령화돼가지고 혼자 사니까 작은 집만 많이 필요할 거야가 지난 한 10몇 년간 대한민국을 그냥 거의 주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틀렸다는 걸 얼마 전에 다들 안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래도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옛날처럼 애도 결혼도 빨리 하고 애도 낳고 이렇게 살더라가 되면 이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가가 답이 아까 나와 있는데 문제는 옛날엔 다들 그렇게 할 때는 뭐 S급뿐만 아니라 A 플러스 A0, A 마이너스 B 플러스 뭐 B 마이너스까지 다 같이 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요즘은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한정돼 있고 그런 분들의 소득이 약간 높다 보니까 그런 데들이 줄어드네가 되는 거예요. 인기 지역이 더 축소되는 거죠. 옛날에 아까 S급만 A 마이너스도 되던 그런 시장에서 네. S만 되는 거죠. 그게 인구 변화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르신들. 요즘 어르신들이 가장 생각하는 게 신축 아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신축 아파트는 밥을 주거든요. 서울에서는 좀 찾기 힘든데 네. 경기도나 지방만 나가보셔도 요즘 신축 대단지 아파트는 조식 서비스라는 게 붙어 있어서 그래요? 네, 집에서 밥을 안 해도 됩니다. 그 아파트 단지에서? 네. 그래서 요즘에 강남의 신축 아파트들은 조식은 어차피 네. 집 일찍 나가니까 안 먹으니까 우리 석식하자 이래가지고 가족들 오면 먹고 와라. 이게 엄마들의 요즘 반응들이에요. 그러니까 급식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급식인데 이게 식수 인원이 많으니까
되게 단가도 낮아지고 네. 요즘 가뜩이나 물가도 비싸졌는데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실버타운에 대한 니즈가 약간 줄어들었어요. 제가 보면. 오히려. 왜냐하면 단지 내에서 밥을 주니까 그냥 남는 이슈는 빨래와 청소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어르신들이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이유, 자녀들이 좀 어떻게 좀 모시고 싶어하는 이유도 그게 백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머니들 불러가지고 하는 것들 돈도 많이 들지만 사람 네. 뽑기도 어려우니까 돌아가는 건데 요즘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해결을 해주고 있고 빨래는 건조기가 등장을 했고 웬만큼 다 됐잖아요. 근데 밥이 안 됐었는데 밥을 집에서 주네. 그래서 요즘 신축 아파트로 어르신들이 더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는 사실은 아파트에서 밥 준다는 얘기는 좀 처음 들어가지고. 이거 처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죄송해요. 한참 된 얘기인데요. 네. 그런가요? 네. 이게 지금 경기도, 서울도 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신축들. 왜냐하면 신축도 그냥 뭐 300세대, 500세대는 어렵고 1000세대는 넘어가야 이게 식수인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관리나 또는 아파트 무슨 이런 데서 그걸 관리를 합니까? 네. 그 전문 급식 들어오죠. 회사랑 이렇게 연결해서. 그렇구나. 네. 제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네요. 네, 서울 사람들이 더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신축 아파트가 서울이 가장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지금 세상 변화를 제일 몰라요. 또 들어와도 그런 대규모 단지가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재건축을 하더라도. 그래서 진짜 좀 몰랐어요. 그렇구나. 알겠어요. 이 경기도 신축 아파트를 좀 가봐야 되겠네. 아침에. 그게 아침만 줍니까? 새끼 다 줍니까? 그건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 이제 관리비 같은 거 계산할 때. 네, 안 드셔도 관리비에 다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야 이제 기본적으로 식수 인원을 확정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들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돈 어차피 내니까. 예. 그 평형에도 그럼 영향을 주겠네요? 네, 많이 받죠. 뭐 국평이라고 하는 거, 그게 지금 30평대입니까? 네, 우리 머릿속에는 33평, 34평, 그리고 요즘 평 안 쓰시니까 전용 84제곱미터 이하. 근데 그게 25.7평 기준이거든요. 전용 면적 기준으로. 거기쯤을 국평이라고 말하는 거고 사실 국민평형이라는 건 그 이하를 전부 다 국민평형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게 과연 그 방 3개, 화장실 2개까지 이제 진화된 이 국평이 끝인가?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득이 늘어나니까 집에 계시든 밖에 계시든 내 방은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요즘 부부들 젊은 부부들도 다 자기 취미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방에서 뭐 침실이라고 해봤자 침대로만 끝나는데 아무튼 취미방도 하나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보는 분들이 레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키덜트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제 나이 저는 레고를 못 하고 커봤는데 요즘 레고 하시던 분들은 지금도 레고를 하고 계셔서 그럼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 플레이룸을 하나 따로 갖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집으로 안 되는 분들은 집 근처에 오피스텔 같은 거 하나 빌려가지고 취미방으로 쓰시던가 이럴 수도 있었지만 그것만 해도 월세가 많이 나가니까 그냥 집에서 컸으면 좋겠는 거예요. 집이 컸으면. 근데 거실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가족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디 골방 같은 데 하나 있어서 내 취미 물건들을 다 넣어놨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뭐 골프나 이런 거 치시는 분들이야 뭐 차에다도 넣어놓을 수 있고 어디 뭐 구석장에 넣어놓을 수 있겠지만 레고는 장소를 엄청 차지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하나하나 생기는 거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음악도 있을 수 있고 여기처럼 스튜디오 갖고 싶어하는 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방음되는 데들. 뭐 그런 거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다는 게 느껴질 정도라서 그래서 요즘 국평이 아니라 조금 더 큰 집도 갖고 싶어 그러면 한다. 40평 형대로? 그렇죠. 방 4개짜리 갖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에요. 누구 말은 인구도 줄고 가족도 더 애도 안 낳고 하니까 집이 작아져야 된다. 이거 너무 일률적인 생각이었죠. 단편적인. 근데 잘 살고 머릿수가 줄은데도 불구하고 큰 집이 필요하더라가 최근의 흐름인 것 같고 거기에 힘을 탁 실어준 게 코로나. 집 밖에 못 나가니까. 요즘 또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자꾸 존재하시는데 요즘 큰 집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점점 동의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큰 집이 더 필요하면 이른바 이제 국민평형 그거는 이제 정부가 뭐 LH공사를 통해서나 이렇게 계속 만들어서 보급을 하지만 이미 40평형대 정도 되면은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민간이 더 적극적으로 이걸 뛰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민간 건설회사들이 그런 식으로 마인드가 전환이 된 상태입니까? 그러면? 마인드 전환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제가 확인할 수는 없는 게 민간 건설사들은 어쨌든 땅을 사서 짓거나 재건축 재개발처럼 다른 사람 것을 지어주는 것에 불과한 이런 두 가지 일밖에 없는데
땅을 큰 땅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아하. 대형주택을 지을 만한 아파트 부지도 일단 있지도 않을 뿐더러 뭐 수도권으로 나갈수록 그런 집들을 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팔기 쉬운 네. 구평을 짓고 끝내는 경우들이 많고요.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 특히 부촌이라고 말하는 지역들은 주민들이 그 조합원들이 더 큰 집을 원하더라는 건 느껴지죠. 아, 예. 네, 그래서 요즘 강남권에 보시면은 방 3개보다는 방 4개짜리 갖고 싶어하는 조합원들은 많고 일반 분양 찾는 분들은 저거 조그만 거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죠. 가격 문제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아파트 뭐 이렇게 그 아파트 불패시나 이런 게 있습니까? 하여튼 아파트는 절대 가격이 안 떨어진다. 언론사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그럴 리가 없죠. 불패란 이 세상에 없어요. 인빈시블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칠 수 있죠. 그런 배들이 꼭 침몰해요. 참고로 타이타닉도 아시잖아요. 그 추랑 첫 번째 추랑에서 침몰했잖아요. 제가 조선공학 전공을 해서 배 사례를 많이 듣는데 그런 말은 없는데. 네. 근데 불패가 될 수도 있는 게 있죠. 확률이 매우 낮은 거. 그런 게 이제 누가 어떤 물건이 될 거냐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소득의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어떤 걸 좋아할 거냐라는 생각에서 7, 80년대 같으면은 올림픽대로 근처에 있는 아파트는 차만 많이 다니고 시끄럽고 하니까 인기가 없을 거야가 아니라 이제 한강이 보이는 걸, 한강 조망이 되는 걸, 여기에 새 집이면 더 비싸지겠는 걸 이렇게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거. 예, 괜찮습니다. 예. 네. 알람입니다. 네. 네, 그런 게 요즘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절대 지지 않을 것 같다. 네. 그게 이제 한강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동산 특히 지금 우리 대표님은 네. 아파트가 범용성이 있어서 어쨌든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를 하셨으니까 이 아파트를 가지고 부자가 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부자란 얼마가 부자인지가 얼마 전에 그 장관님께서 국토부 장관님께서 서울에 아파트 있으면 재력가라고 그러셔가지고 다들 깜짝 놀라서 내가 재력가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서울 아파트가 평균가가 12억 원이거든요. 네. 그럼 12억 원이 있으면 부자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또 12억 원을 가지게 되면 부자잖아요. 아까 기준으로 하면 네. 그럼 그 정도를 가는 과정에서 내가 만약에 한 3, 4억 있다. 그러면 대출을 풀로 받아서 오를 만한 아파트를 사는 게 답인 것 같고요. 근데 오르면 내 돈이 한 4억 있고 12억짜리 아파트를 살려면 대출이 8억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네, 지금 LTV가 70%까지 가능한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는데 네. 불가능한 곳은 전국에 딱 4군데인데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 나머지 지역들은 다 대출이 70%까지 나오고 예. 물론 그 대출을 돌아갈 수 있게 하는 DSR 기준은 맞춰야 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맞벌이 같은 것들을 하면 대충 다 맞아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좀 맞춰서 네. 일단 아파트를 사는 거가 부자가 되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다. 네, 그런데 오를 거를 사야 되니까 오를 거를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최선이라는 건 대출을 가득 받으셔야 된다는 거고 내가 아무리 돈이 좀 없더라도 보통 한국 사람들은 대출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싫어하시거든요. 저도 대출 싫어요. 대출 있으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자꾸 대출 안 받는 쪽으로 가다 보면은 진짜 안 오를 만한 걸 사게 된다. 그렇게 됐네. 아무래도 네. 가격이 총액이 낮은 걸 사게 되니까. 네, 그래서 요즘 이게 걱정 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난 무리하기 싫은데 무리 안 하면 안 오를 것 같고 무리를 한 놈들만 쭉쭉쭉쭉 오르는데 저기까지 가면 대출이 너무 많아지는데 예를 들어 대출이 한 15억 이렇게 되면 다들 힘들거든요. 네. 둘이 벌어도. 지금 그런 집만 오르고 아닌 집들이 안 오르니까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지금 다 빠져 계세요. 그 경우에 부담이 되더라도 리스크를 좀 안고 이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어쨌든 집을 사는 거가 좋다.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외벌이는 하시면 안 돼요. 외벌이는 생활이 안 돼요. 대출을 많이 받으시면. 그러면 그건 또 그러겠네요. 네,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맞벌이가 부동산 투자의 기본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가 이제 진행 속도가 너무 달라지는 게 대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력이 결정이 나버려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조금 빠듯하더라도 그걸 사라. 네, 그리고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 사시면 만족도가 매우 높아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 자체의 분위기나 모든 것들이 아마 평소에 생각하셨던 그런 들어가 것들이 사는 거니까 실수요자로서 살아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요즘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자꾸 투자로만 보셨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부동산 선택은 무조건 실거주입니다. 내가 들어가서 살기 제일 좋은 곳으로 대출 잔뜩 받아서 들어간다.
왜냐하면 다주택을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 사는 동안에 어쨌든 가격이 올라 있을 거다. 네. 그럼 여전히 그렇게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집들이 서울에는 많고요. 그게 그 아까 말씀하신 네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은 그러니까 제한이 있잖아요. 대출 제한이. 네. 그거 말고 네. 그러면 70%까지 대출을 해주는데 오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걸요? 예. 그냥 제가 돈 안 내고 물어봐서 그런가요? 깜짝 놀랐는데요. 훅 들어오셔서. 서울에 웬만한 지역들은 힘이 다 있어요. 예. 서울의 25개구 중에서 뭐 지금도 뭐 노원, 도봉, 강북, 금천과나 구로 잘 안 오른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네. 여전히 다들 힘은 있어요. 서울이. 오히려 수도권보다 서울이 더 힘이 많은데 아까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낮은 곳들부터 가기 시작하면 돼서 거기서부터는 선택이에요. 내가 여기서 사는 게 좋은가 나쁜가. 지금 다들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수도권은 새 아파트고 동네도 크고 깨끗하고 엄청 좋은데 수도권이고 서울은 엄청 낡았고 동네도 지저분하고 집도 낡아. 뭐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서울이고. 서울이다. 지금 여기서 지금 딜레마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인데 서울은 죽어도 살릴 수 있고 지방은 죽으면 끝입니다. 아하. 그래서 부활이 가능한 곳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오히려 자금이 작으실수록 하셔야 될 일이고 나 돈 됐고 그냥 나 현생이 중요해. 지금 당장 10년이 너무 중요해라고 하시면 그냥 아무데나 마음에 드는 데 가서 사시면 되는데 저희는 지금 나누는 얘기가 어쨌든 자산 증식이니까 서울에 좀 호재가 많은 곳 근데 이게 호재도 옛날처럼 뭐 언론에 나왔다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돼야 되는 거니까 가능성이 높은 곳 그래서 꼭 파괴력이 크지 않더라도 계속 조금씩 점진적으로라도 좋아질 수 있는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그게 최근에 한 몇 년 동안은 동대문 같은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동대문, 청량리 이런 곳들. 지금 가보시면 천지개벽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요. 제가 고려대학을 다녔는데 그러니까 청량리나 제기동 일대를 많이 다녔는데 지금 뭘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성북구 같은 곳들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고려대학교가 있는 이제 성북구 그쪽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성북구 같은 경우가 일반인들이 가장 좀 접근하기 제일 쉬운 정도가 아닐까. 어떤 면에서는 강남보다는 강북의 그 접근성이 일반인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더 쉬울 수도 있겠네요. 네. 대신에 아주 많이 오른다는 생각은 좀 내려놓으시고 적당히 오를 수 있겠다 생각을. 요즘은 너무 욕심들이 크셔가지고 걱정이에요. 제가 만나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금은 작은데 막 3배, 4배 이런 걸 자꾸 원하시니까 주식하고 비슷해지시는 것 같아요. 부동산은. 그렇게 하면 100점 100패고요. 살면서 적당히 올랐으면 좋겠다. 그 적당히를 되게 그 매매가의 몇 % 오르는 걸 적당히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게 그림 투자하시는 분들도 비슷하신데 물가 상승률만큼만 매년 올라도 좋겠다. 저는 물가가 좀 너무 낮으니까 한 5%씩 오른다고 생각을 해보면 5, 4, 20 해서 저희는 4년 목표로 항상 저희 예산 드리는데 그래서 한 4년에 20%는 올라야 되지 않을까가 저희 목표고 10억짜리 샀으면 4년 내로 한 12억 정도는 되겠구나. 근데 이러질 않으세요. 대부분 목표가 20억까지 하세요. 그럼 100점 100패. 한 4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4년 정도 지나서는 다시 옮긴다는 전제입니까? 네, 저는 항상 너무 긴 투자 제한은 제가 봐도 재미도 없고 너무 긴 얘기하면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50년 뒤에 뭐 30배 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제 인생이 아니니까 4년 정도 목표로 이 정도 오를 수 있다면 알겠습니다. 들어가 4년 사시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저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추석 연휴에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라디오는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으시고 자영업자들도 많이 들으시는데요. 그 현혹만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대한민국이 잘 되면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 아파트가 옛날처럼 다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것들만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내 기준 말고 다른 사람 기준에서 어떤 집을 좋아할까. 아까 식사 주는 것도 잘 모르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이 계속 바뀌고 있더라. 거기에 따라서 자산 가격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영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늘 봐라.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베이드 투자자문의 이상우 대표였습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5일간의 추석 연휴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연차 이틀 내서 9일 휴가도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국민 대다수는 이제 5일간의 추석 연휴를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부터는 다시 직장으로 일하시러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들이 모이다 보면 당연히 즐겁죠. 반갑고. 예, 그런데 또 늘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도 있죠. 스트레스 받는 일들도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긴 연휴를 즐겁게 잘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힘차게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뭘 하면 좋을까? 오늘 하루 어떻게 연휴를 마무리하면 좋을까? 소통 전문가 숭실사이버대 이호선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좋은 말씀 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또 귀성하셨습니까? 저는 서울에서 친정부모님 귀경해 주시고 또 저희 시간은 또 서울이어가지고 가장 편한 추석을 보냈습니다. 그러셨겠네요. 그럼 뭐 거의 스트레스 안 받으셨나요? 스트레스는 여전합니다. 그래요? 그럼요. 거리와 무관한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참. 5일 연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수님을 모셨는데 이 명절 증후군이라고까지 하잖아요. 네. 왜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게 되죠? 우리가 사실 긴 연휴 동안에 이래저래 오며 가며 또 가족들 만나고 준비하고 먹이고 입히고 또 용돈도 주고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만 우리가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명절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상황이 빚어낸 일종의 심리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핵가족으로 살다가 다 같이 모이는 대가족을 아주 1년에 2번 정도밖에 경험하지 않는데 그게 바로 명절이고요. 네. 거기다 오가는 게 길죠. 돈 많이 들어가죠. 만남이 이런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많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뭐 오랫동안 장시간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이 차량에서의 멀미가 아니라 관계 멀미를 하게 되잖아요. 실제 오늘이 어쩌면 이 전체 명절 중에 가장 위험한 날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길게는 뭐 8시간씩 운전해서 오시는데 네. 이때 모든 그 명절 동안의 평가가 이 오는 길에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피로감 최고죠. 스트레스 최고조로 올라가죠. 거기다 위로는 요청하는데 답은 없죠.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 시간에 대한 관리 또 감정, 관계에 대한 관리를 잘 하셔야 정말 우리 집 돌아왔을 때 우리 집안에서의 문제가 이 1년이 가지 않거든요. 아주 가장 힘든 시기 잘 보내셨고 대신 우리가 수술하면 그 이후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이 바로 그 시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전격시사 라디오로 들으시면서 귀경하시는 분들이 제일 위험한 때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 응급처치부터 좀 해주세요. 이 지금 차에서 그 지방에서 이제 서울 집으로 수도권에 있는 집으로 올라오고 계세요. 이제 운전 한 서너 시간째인데 아직도 한 서너 시간은 더 가야 된답니다. 이때 차 안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일단은 웬만하면 말씀 안 나누시는 게 좋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면은 그 우리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복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했던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애썼다 평가해 주는 거 정말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내 차 안에서 시간이 길고요. 또 짧고 뭐 이런 시간은 모르겠지만 워낙에 긴데다가 공간 자체가 아주 압착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오늘 아침에 살짝 선선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대부분 또 에어컨까지 켜고 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공기마저도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데 이러다 보면 긴 시간 동안에 부정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서로 간에 보면서 경험하면서 쌓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때 그 말 그따위로밖에 못했냐. 뭘 잘했다고 푸념이냐. 남들 다 하는데 왜 너만 날리냐. 그러면 이제 뭐 당신은 누구 편이냐. 그리고 뭐 이제 각종 또 애들에 대한 평가 또 이 화났던 스트레스 거기다 우리가 추석 명절 동안에 또 좀 잘 먹습니까? 높아진 에너지 거기다 남아있는 취기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툼으로 잠은 들어오겠지만 사실 굉장히 이런 위험한 이야기들이 주의력도 분산하고 분노 때문에 폭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이 남은 시간 올 동안에 환기도 좀 자주 하시고 또 휴게소도 자주 들리시면서 가족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환기를 함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 안에서는 가급적이면 대화를 하지 마라 이런 말씀까지 상당히 좀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인 처방이라고 들릴 수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것 같으네요.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뭐 대여섯 시간씩 오면서 별로 좋은 환경도 아닌데 거기서 뭔가 말을 시작해서 좋은 말로 시작했는데 끝까지 좋은 말로 끝나기는 참 쉽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터질 수 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좀 자주 휴게소에 가서 환기도 하고 좀 잠깐 공간적으로라도 좀 떨어져 있고 한 몇 분이라도 이런 거가 도움이 되긴 되겠습니다. 네, 당연하죠. 그리고 하실 수 있고 또 면허를 그 가족들이 골고루 가지고 있다면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네. 특별히 우리가 이 명절 기간 동안이 생체 리듬하고 정서 리듬이 한꺼번에 붕괴된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스트레스도 누적이 돼 있고 몸의 피로감도 그렇고 음식에 따른 에너지 효율은 또 낮아서 굉장히 축적된 에너지가 많은 때거든요.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는 싸울 이유도 많고 또 싸울 때 그 싸움도 굉장히 격해지는데 꼭 이게 몸의 싸움이 아니라 혀의 싸움과 또 감정 싸움들이 함께 또 연합이 되잖아요. 네. 좀 복합적인 여러 의미들이 우리 가족 관계에 굉장히 해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자주 좀 쉬어주셔가지고 몸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서적 관계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겠지만 그거는 넓은 공간에서 그리고 서로 간에 좀 안정을 취한 다음에 나누시는 주제인 게 뭐 맞고 가능하다면 애쓴다 고생한다 괜찮냐 당신 때문에 정말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는 게 사실 가장 좋은 일종의 명절 공식이겠죠. 네, 교수님 좋은 대로 이제 무사히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 다들 출근을 해야 되는데 한 하루 정도 지금 남아 있잖아요. 네. 이때 집에서는 뭘 하면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일단 가족회의하고 평가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계신데 가족회의는 최소 2주 후에 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갑자기 집에 와서 개운한 게 먹고 싶네 이 배우자에게 음식 요청하는 거 금지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명절 끝난 다음에 가장 붐비는 집이 햄버거 집입니다. 그게 이제 가족끼리 너무 힘들었고 어려웠고 가장 간편하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서로를 좀 쉬게 해주셔야 되는 게 오는 동안에 남편은 운전하느라 힘들어 그리고 아내는 거기서 되새겼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느라 힘들어 애들은 사이에서 눈치 보느라 힘들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각자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하실 수만 있다면 사실 가사노동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게 또 아내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는 한 봉투에다가 심사임당 한 2분 정도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넣어서 배우자에게 주시고 가서 좀 쉬고 오라고 친구도 만나고 아니면 뭐 정 안 되면 그 뭐 어디 사우나를 갔다 오든지 해서 찜질방이라도 시간을 좀 주시는 게 모든 가족의 평화뿐만 아니라 이 남은 시간에 대한 치료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내 배우자에 대한 공로를 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쉼의 시공간을 주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그 이제 집에 딱 도착하면 주차해놓고 야 지금부터 오늘 밤까지 각자 자유시간 갖자. 그렇죠. 집에만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밤 10시까지만 집에 들어와라. 그리고 11시요. 네. 11시입니까? 네.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조금씩 그 용돈처럼 드리고 그래요. 그렇죠. 참 좋은 방법이네요. 자 그런데요, 교수님.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잘 보냈다 치자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다시 일상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 찜찜하게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 연휴 때 어쨌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상처받게 되고 또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당장에는 모르고 지나갔어도 지나해 놓고 보면 그때 내가 이 얘기를 괜히 했나? 좀 심했나? 또는 그때 내가 좀 먼저 일어났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들게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드신 분이 있다면 아주 훌륭한 분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통 이제 다 같이 모이면 요새 특별히 싱글들은 그렇게 추석 명절에 안 내려가려고 한다잖아요. 아마 이번에도 혼자 남아있거나 다른 일 핑계대고 안 내려가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 계시죠. 네, 보통 많이 만나면 뭐 부모 등골 그만 빼먹고 얼른 돈 벌어서 시집장 가가라. 결혼은 왜 안 하냐. 돈은 뭐 하냐. 올해 국수 몇 개 줄 거냐. 너 멀쩡한데 왜 결혼 못하냐. 눈 낮춰라. 공부 잘하면 뭐 하냐. 결혼 잘못하면 다 헛똑똑이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런 불편한 질문들 뭐 수능이 됐건 취업이 됐건 연애가 됐건 결혼이 됐건 출산이 됐건 이건 1년에 관혼상제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런 관혼상제의 이야기는 본인이 가장 민감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조심해야 될 이야기고 특별히 1년에 한두 번 만나면서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이런 얘기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혼상제 대신에 생로병사만 좀 물어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많이 비교들 하죠. 키가 더 컸니 덜 컸니 살이 더 쪘니 빠졌니 능력이 많으니 적으니 이렇게 비교하기 좋은데 어쩌다 만나는 사람들은 결국 이게 다 사회적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조심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다면 사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 사과에는 위아래가 없고 또 어른 애 이런 게 없습니다. 사과했다 싶으면 사과를 잘하는 사람이 어른이고요. 또 미안하다고 말했을 때 또 기꺼이 받아주는 사람이 우리가 또 성숙했다. 인격적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다. 이번 명절 더 일주 더 지나기 전에 이번 주 안에 가능하면 사과하시는 게 문자든 뭐 그게 깨똑이 됐건 아니면 뭐 전화건 이렇게 연락을 하셔서 사과를 하시는 게 1년간의 평화를 또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거고 우리는 또 큰 일을 앞두고 또 얼마 후면 다시 설에 또 만날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계가 장기적으로 가면서 6개월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어떤 경우에는 남은 평생 불편한 기억으로 남기 때문에 미안하다면 미안하다고 어색하더라도 꼭 먼저 연락하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사과하는 사람이 어른이다? 그럼요. 좋은 말씀이세요, 교수님. 그게 참 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마음을 내야 돼요? 일단 뭐 사과는 용기밖에 없습니다. 기술도 있고 뭐 다 좋겠지만 일단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말실수를 한 것 같다. 그때 마음 아프거나 혹 불편했을 텐데 미안하다. 내가 직접 얼굴 보고 전화하고 사과하고 싶은데 괜찮냐? 그럼 뭐 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답이 있으면 정말 그 관계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거고요. 회복이 딱 된다면 사과한 이후에 우리가 왜 요새는 깨톡 이런 데서 뭐 센스 있는 선물들 뭐 1, 2만 원 내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커피 쿠폰 같은 거 시원하게 마음 생겨라 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것도 보내주시면 좋고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 문자를 보냈는데 영 읽었는데 답이 없다 이런 경우 있죠. 그러면 시간을 좀 주시고 나중에 뭐 1, 2주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사과를 하시고요. 그래도 답이 없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 설이나 또 추석에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때 만나서라도 그때 내가 미안했다라고 한번 좀 언급하시면 이렇게 여러 번 사과하는 게 참 불편하고 힘든 일이긴 합니다만 그런 용기를 내는 분들은 제가 볼 땐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번 생에 심지어 다음 생에까지도 훌륭한 분이라도 박수 받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오늘 이호선 교수님 이 도움 말씀이 많은 가정에 평화를 가져 오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남은 연휴 잘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숭실사이버대 이호선 교수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3분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막바지 귀경 차량이 몰리겠는데요. 정체도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방향 도로에 차량이 몰리면서 귀경길 정체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최대 이르겠습니다. 밤 11시는 넘어야 귀경 정체 해소되겠고요. 한편 오늘 하루 귀성 방향은 대체로 원활하겠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인데요. 서울 방향으로 주감휴게소에서 남이분기점까지 10km 가까이 정체고요. 옥산분기점에서는 3차로에 화물차 단독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옥산 나들목에서부터 8km가량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당진에서 서해대교 사이 13km가량 막히고 있습니다. 이 구간 1차로에서는 고장난 승용차도 서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월곶 부근에서는 고장난 승용차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네, 한 번 더 뉴스입니다. 오늘은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부터 최근에 이 의료계 집단 행동 여파로 응급실 의료 공백 우려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실제 연휴가 다 이제 끝나가는데 이 연휴 상황, 연휴 동안에 응급실 상황 어땠습니까? 네, 일단 연휴 기간에 전국 응급실 409곳 중에서 건국대 충주병원 그리고 경기용인의 명주병원 이 두 곳을 제외하고는 이 407곳이 24시간 운영을 했습니다. 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응급실 대란 수준의 혼란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나마 이제 그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서 헤맨 사례들이 나오면서 환자 불안은 계속 커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치료에 어려움 겪은 사례들을 좀 보면요. 추석 전날이었던 그제 오후 1시 30분쯤에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족과 말다툼을 하던 60대 남성이 흉기로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상을 입은 남성이 119에 신고를 했고요. 구급대와 함께 대전 지역 의료기관을 찾았는데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대전과 충남 논산, 천안 의료기관을 수소문했는데 10군데가 넘는 곳에서 진료 불가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사고 발생 4시간 뒤인 오후 5시 40분이 돼서야 천안의 한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다행히 환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고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이 응급실 종합상황판을 봤더니 네. 오전 8시 30분 기준으로 이 권역응급의료센터 그러니까 중증 환자만 보는 응급실의 경우에는 일부 과목이 좀 제한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병상 자체는 여유가 있는데 의료진이 워낙 없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119 전화 수용 문의 확인 후에 내원 바란다라는 메시지가 떠 있다거나 복부 응급수술은 외과 전문의 부재로 응급수술이 불가하다. 또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로 뇌경색 중재술이 불가하다. 이런 메시지가 떠 있는 시기였습니다. 지금 이제 사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급차에서 몇 시간을 대기했다가 간신히 치료를 받았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네. 손가락 잘린 환자 경우 또 네. 임산부 경우도 있었는데 진짜 응급실 상황은 괜찮은 건지. 네, 물론 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요. 네. 근데 이게 최근에 불거진 응급실 뺑뺑이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응급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응급처치 이후에 그 해당 과목 수술이나 진료를 볼 배후 진료 과목들 의사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병상이 있어도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 그 환자를 병원에 이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제가 서울의 한 구급대원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환자 한 명당 10
10곳에서 뭐 많게는 20곳에 전화를 돌려서 이 환자 이송해도 되는지 이걸 다 물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화 한 통에 뭐 1분에서 2분이 걸린다고 한다면 이 환자를 태우고도 한 30분 넘게 기본적으로 이 이송할 병원을 찾느라 전화를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환자는 119가 이제 출동을 해서 그 이제 앰뷸런스에 이제 이렇게 태웠는데 네. 이를테면은 병원이 어딘가에 따라서 가는 방향 자체가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병원을 정하기 전까지는 출발 자체를 못 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30분 이렇게 하면 이제 그냥 이렇게 계속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좀 보면요. 지난 15일에 그 광주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2시간 동안 병원을 찾지 못해서 애를 먹다가 결국 전주로 이송이 돼서 수술 받은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네.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응급실 공백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수지접합 수술 자체가 네. 전국에 전문 병원이 5개밖에 없고요. 아하. 또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응급실 의사가 없어서 병원을 못 찾았다. 이렇게 보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보건복지부 설명을 보면 수지접합 자체가 원래 이 가까운 응급실로 이송을 가는 게 아니라 수술이 가능한 전문 병원을 찾아서 원래 이렇게 시도를 넘어서 이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환자가 만약에 1년 전에 발생을 했어도 똑같은 상황이었을 거다 이런 추정이 가능하네요. 네, 아무래도 뭐 전공의들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지긴 했지만 1년 전에도 사실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계속 의사 부족 문제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14일에는 충북 청주에서 25주차 임신부가 양수가 새고 있다 이렇게 119에 도움 요청을 했다가 병원을 못 찾아서 6시간을 구급차에서 헤맨 일도 있었는데요. 네. 25주 이내에 이 조기 분만은 특히 고위험 시술이라서 분만하고 뭐 신생아 보호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병원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청주의 한 여성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인데 사실 이런 소식이 계속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다행이네요. 그 산모와 태아가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워낙 이 고위험 고난도 수술일 테니까 이게 응급실 상황하고는 좀 별도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자, 이 추석 연휴 지금 우리 김윤아 기자 전해주신 상황을 보면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응급실 대란은 없었던 것 같다. 힘들긴 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태가 금명간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이게 계속되면 결국은 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냐. 이제 우리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의료진들이 굉장히 그 체력 소진이 심하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하면은 더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 자체는 늘었는데 지금 전공의들이 지난 2월에 병원을 그만두면서 이 인력 공백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장 뭐 전공의들의 빈자리도 걱정인데 문제는 그 내년에 이 전공의를 마치고 원래대로라면 이 전문의 시험을 봐야 할 사람들 이 사람들도 크게 줄다 보니까 사태가 길어지면 앞으로가 더 걱정인 상황입니다. 특히 이 필수 의료 과목은 특히 의사 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중증 환자 중에서도 예를 들면 전국의 신생아 중환자실 여기를 봤더니 남은 전공의가 7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배출되는 인원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신생아 중환자실 관련해서 이 환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빨리 의료계가 현장으로 돌아와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여야의정 협의체는 사실 지금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해결도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 직전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서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이미 2025학년도 수시 모집이 시작됐기 때문에 2026학년도부터 재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의료계는 당장 2025학년도부터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출구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응급실에 와서 환자가 무작정 치료해 달라 이렇게 조금 소란을 피우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 경우에 응급실 의료진이 그 환자를 거부해도
면책해주겠다. 네. 이게 정부의 입장으로 나왔습니까? 네,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운영 지침을 내려보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부터도 응급의료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응급의료법에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하는 법인데 이 6조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당한 사유가 뭔지 현장에서 의사들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이 법을 근거로 환자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구체적인 경우들을 지침으로 정한다는 건데요. 내용을 보면 응급실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의사나 간호사한테 폭력을 휘두르거나 협박을 하거나 모욕을 하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침이 없다 보니까 의사들은 난동 부리면서 폭력을 저지르는 환자들도 진료를 해야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 의료진이 그 좀 크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도.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료 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료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증 환자가 응급실 찾으면 병원에서 종합병원이나 동네 병의원으로 가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위급한 환자인데 왜 안 봐주냐 이런 식으로 난동을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진료 거부로 인정을 해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 응급의료 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같은 이런 가용 현황에 비춰볼 때 응급 환자한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가 명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응급 환자를 볼 의사가 없다. 이런 이유로 환자를 돌려보내도 이건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증 환자가 응급실 들어눕기를 한다거나 무작정 진료를 요구하는 행위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당장 오늘까지 연휴가 이어지잖아요. 만약 조금 이 아픈 증상이 나타나거나 뭔가 사고를 당했다. 그런 일이 없으셔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일단 사고가 난 경우에는 119 신고를 해서 이 구급대원 상담을 통해서 증상에 맞는 병원을 찾아갈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경증 환자다라고 했을 때는 아이가 아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성인과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악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 경증인지를 판단할 수도 있지만 급한 대로 이 구급대원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휴일 문 여는 병원을 검색해서 일단 그 동네 병의원에서 의료진 판단을 받은 다음에 응급실에 가야 한다라고 하면 신고를 해서 진료가 가능한 곳을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한 번 더 뉴스 국민일보 김연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월 18일 목요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아침에 전해드렸습니다. 전격 기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여러분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